원장님은 아는 게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성격이나 모든 걸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저는 모르는 게 약이다가 더 저한테는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건강을 다루는 방송이잖아요. 건강에서만큼은 아는 게 힘이다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모르면 나중에 건강 같은 거는 병이 커진 후에 발견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뭐든지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아는 게 힘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르면은 정말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이치에서는 알고 싶었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치과 치료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9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재밌겠네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 윤창근 원장 자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베스트 9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네. 신경치료를 했는데 왜 계속 통증이 있나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 이제 치과 치료 중에서도 정말 신경치료 하면은 너무 아플 것 같아라고 이제 많이들 떠올리세요. 네, 역시나 이제 신경치료가 첫 번째 궁금증으로 나왔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제 치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신경치료 했는데 너무 아파요. 왜 신경치료 하고 나서도 아플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먼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일단 이런 불편감들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신경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용어 설명을 하고선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는 신경치료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감염된 신경을 아니면 오염된 신경을 다시 원래대로 치료하는 치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신경치료라고 하면 안에 괴사되고 오염된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 안쪽에 있는 신경들을 온전하게 제거하는 치료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어에서 치료인데 이게 제거한다? 이런 게 매치가 잘 안 돼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도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이런 용어 설명이 확실하게 된다면 그 뒤에 원인들에 따라서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이 신경치료가 저희가 신경이란 말이 참 무섭잖아요. 맞아요. 네, 신경이란 말은 되게 무서운데 이 신경이란 말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환자 보면서 많이 듣는 게 신경치료 끝나는데 왜 계속 아프죠? 이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경치료가 끝나고 나서 아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다시 말하면 안에 있는 오염된 신경관을 제거하는 신경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는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그려진 왼쪽 사진도 있지만 조금 더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신경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큰 분지가 있는 신경관들이 존재하고 그 신경관에 잔뿌리처럼 나와 있는 미세한 신경 다발들이 존재하는 거죠.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치과에서 신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염된 신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왼쪽에 있는 재료는 일자형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꼬챙이 모양의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다 보니까 큰 신경 분지들은 제거를 해도 그 잔가지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사진만 봐도 신경질이 좀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더 무섭네요. 저 그렇죠. 3D 사진 보니까 더 무서워요. 저거. 네. 정말로. 근데 이제 신경치료 후에 통증을 호소하셨던 이제 환자분의 사진이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 맞습니다. 사진과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실제로는 이 환자분께서는 옛날에 신경치료를 했고 치아를 씌웠는데 계속 아픈 것 같아요. 씹을 때 좀 아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어금니가 지금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왼쪽 사진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왼쪽에 있는 어금니처럼 어금니는 보통 3개에서 4개의 커다란 신경 다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의 형태를 보면 흰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게 신경치료가 되어져 있는 모습인데 1번, 2번, 3번 3개의 신경들이 잘 찾아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3D 장비를 이용한 CT를 찍은 결과 큰 다발의 분지들이 하나 더 존재했고 실제로는 그 큰 다발을 치료하게 돼서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된 케이스이긴 한데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이 치료를 한다고 해서 재신경 치료를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좋아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던 해부학적인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분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잔 가지들을 온전하게 찾아서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분지를 저희들이 찾아서 치료를 온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잔 가지들의 예를 들어서 괴사된 신경 조직들이 남아있다면 그곳에서 또 세균들이 또 그쪽에서 생활을 하고 또 통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재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의 경우일지라도 많은 분들께서 신경 치료를 다시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치료긴 하지만 다시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형태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데 충치 치료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아프지 않은데 충치 치료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프지 않으면 사실 뭐 충치 치료를 해야겠다 생각이 좀 잘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많죠. 어느 병원 갔는데 충치가 몇 개였어요. 저희 갔는데 뭐 2배가 됐어요. 막 이런 식의 것들이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환자 그쵸.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는 되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모두 다 맞으시는 것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 이유는 의사들이 결국에는 1번 질문과 비슷한 맥락일 것 같긴 한데 이 충치는 조금만 더 방치가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신경을 괴사시키고 신경을 오염시킬 것 같은데 적절하게 그렇게 가기 전에 충치 치료를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의사가 판단하는 건데 의사의 판단이 어디까지이냐는 의사들마다 진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치아 구조를 조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치아의 가장 겉표면을 저희들은 범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범랑질은 가장 단단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조금 더 덜 단단한 신경과 통로가 존재해서 괴사되어져 있는 신경을 만들 수 있는 세균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연결 부위가 되는 부분을 상아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근데 어떤 원장님께서는 이 범랑질의 충치가 실제로 상아질까지 연결돼서 상아질 안에 있는 관을 통해서 신경이 괴사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러한 진단이 내려지는 거는 환자의 나이나 환자의 구강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5개, 4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주제 안 아픈데 치료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만약에 신경치료나 이런 좀 더 침습적인 치료를 피할 수 있다면 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창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참 치과 의사로서 딜레마죠. 어찌 보면은 이거를 충치로 잡아야 되냐. 어떤 의사니까 진단을 하는 거고 그 진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너무 과잉 진료나 정말 없는 거를 있다고 하는 그 의사분들은 잘못된 것이겠지만 본인의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의사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이번에 질문을 또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또 충치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충치 치료 많이 하는데 충치가 또 생겼어요. 이거 제대로 치료가 안 된 건가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하신 분입니다. 저도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충치는 뭐 사실 언제나 생길 수 있죠. 어디서나. 네, 맞습니다. 뭔가 충치 치료를 했으면 이제 안 생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난 끝났다 생각하시죠. 이제 나는 치료에서 해방됐다. 치료가 잘못된 건 아닌가, 충치를 남겨놓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우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럼 충치는 언제 생기는지에 대한 조건들을 먼저 알아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충치가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은 일단 세균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존재해야 되겠죠. 1번 탄수화물. 그리고 세균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치아. 음. 그리고 이런 세균들이 집도 짓고 영양분들을 이용해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산성 물질이 나오고 이런 산성 물질에 의해서 치아가 탈해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충치는 다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충치 치료를 받더라도 이제 말씀해주신 이 조건들에 해당이 된다면 충치가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는 첫 번째 사진처럼 아말감 치료를 하신 분의 사진이고 두 번째 치아는 크라운 치료를 하신 분들입니다. 실제로는 치아 치료를 하는 재료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재료의 물성도 다르고 재료의 수명도 다르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보철적인 수복물의 특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는 각각의 보철물들의 장단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치아와 치아 보철물의 수복물의 사이에 갭이 존재할 수 있고 그 갭에 존재하는 간극으로 음식물들이 잘 끼일 수 있다면 충치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영양분을 대사하면서 안쪽에 있는 치아를 녹이는 작용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멍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쪽으로 나는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 음식물의 잔사들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음식물들이 계속 부패하면서 세균들의 좋은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치과를 가서 혹시라도 제가 한 보철물들이 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고, 사랑니, 네, 사랑니 드디어 등장했네요. 네. 사랑니는 반드시 뽑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는 저는 뽑아야 될 사랑니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뽑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성장을 함에 따라서 악궁의 크기가 커지고 그 악궁의 크기가 커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만약에 사랑니가 적절한 자리가 존재해서 올바르게 났다면 조금 문제가 논외로 되겠지만 실제로는 적절하게 나지 못하는데 치아는 사랑니라고 할지라도 맹출하고 싶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오고 싶은데 자리가 부족하니 누워서 나거나 아니면 반만 나거나 이런 식의 형태로 그 맹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에 있는 치아와 부적절한 공간을 만들게 되고 그 부적절한 공간으로 음식물들이 앞에서 저희가 공부했죠.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음식물들이 끼게 되면 그 공간으로 충치들이 또 자리를 잡고 그 치아를 망가뜨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평생 써야 될 치아가 아픈 것 같아서 왔어요. 사랑니 빼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사랑니를 좀 진작에 뺐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니가 좀 난 것 같다. 아니면 적절하게 검진을 받고 있다면 사랑니가 안쪽에 있는 것들도 충분히 원장님들이 확인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을 했는데 뽑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뽑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 제가 말씀하셨지만 사랑니가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저렇게 방해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하시는 환자분들 발치하고 입 넣고 하는 교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뒤에 사랑니가 이쁘게 나서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랑니 치아를 뽑았지만 작은 어금니를 뽑았지만 나중에 사랑니를 또 자기 어금니 같이 하나씩 더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사랑니가 아주 좋은 어금니 역할을 하면서 하나 빠진 거를 채워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뽑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착한 사랑니, 못된 사랑니 구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사랑니 3위 세 번째인가요? 네. 다음은 이제 또 왜 이제 나오나 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질문이죠? 임플란트 관련 질문입니다. 자, 정말 한때 이거 이런 진짜 많이 생각 궁금해하시는 하시는 분들 것 같아요. 너무 많을 거예요. 요즘은 좀 덴탈 IQ가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여기까지는 안 하시는데 한동안은 저게 정말 신이었어요. 지금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임플란트는 네. 한 번 심으면 평생 쓸 수
있나요입니다. 정말 많이 들으시죠? 맞습니다. 원장님도. 정말 많이 예. 듣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연구 결과나 논문들을 보면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실제로는 보통 평균을 따지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제 10년에서 된다라고 15년. 예,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을 하고 환자분들을 계속적인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보다 훨씬 덜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음. 그러면은 뭐 이게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처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실제로는 임플란트를 했으니까 양치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이제 무적 치아가 된 것 그쵸,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저는 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양치질을 안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어우.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극단적이네요. 실제로는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는 임플란트를 저희들이 식립을 할 때 지금 그림처럼 보시면 임플란트의 지대주의 이제 그 부분들이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에 이제 온전하게 심길 수 있게끔 식립을 저희들이 하죠. 마치 자연 치아가 치조골에 의해서 둘러싸져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식립을 합니다. 근데 치아들도 내가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치태들이 생기고 치태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잇몸뼈가 내려가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음식물들이 그 사이에 끼게 되면 음식물들이 부패하고 염증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고 임플란트를 처음에 심었던 치조골이 내려가면서 잇몸뼈가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또 자연치아랑 다르게 사이의 공간들이 좀 더 커서 음식물들이 잘 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케어하지 않으면은 더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날 수도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니까 하나 더 질문을 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질문인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뼈 이식을 꼭 해야 하나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네.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저쪽 치과 갔더니 뼈 이식을 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뼈 이식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 역시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진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환자분들도 선택하기가 참 근데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희들도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보면은 똑같은 부분인데 똑같은 어금니인데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부분과 같이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본다면 실제로는 1번 사진을 본다면 다 까맣죠. 네. 까만 거는 실제로는 잇몸뼈가 아니거든요. 아. 잇몸뼈가 아니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하얀 색깔 선만 잇몸뼈다 보니까 잇몸뼈가 부족하구나, 잇몸뼈 이식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보다는 흰색이 더 많죠. 그런 부분들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어떤 특정 부분에 따라서 앞니, 송곳니, 어금니 영역에 따라서 다 다른 뼈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뼈 이식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뼈가 1mm 정도밖에 1mm도 안 되나요?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저런 분들은 또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실제로는 임플란트의 뼈 이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특이하게도 그 위턱은 아래턱과 좀 다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위턱의 어금니 쪽 부분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금니의 잇몸뼈가 굉장히 얇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같은 분도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잇몸뼈의 부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분의 상악동 막을 거상해서 그 거상한 그 공간으로 인공뼈를 이식한 다음에 뼈를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를 만드는 수식이 지금 케이스에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네, 치과 치료 이제 궁금증 베스트 9 살펴보고 있는데요. 7번째 질문 시간입니다. 네. 7번째 질문 어떤 질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칫솔질을 자주 하고 치과에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치아가 시린 걸까요? 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칫솔질을 또 자주 하고 치과에서도 깨끗하다고 했는데 치아가 시리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 저는 치아 되게 깨끗해요. 왜냐면은 양치질을 되게 잘하거든요. 이러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대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자신 있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네. 많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치아 상태, 구강 상태를 제가 확인을 하면 정말 깨끗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양치질 잘해주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 관리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 첨언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치질이 잘 돼서 잇몸은 깨끗한 것 같은데 치아들이 다 패여 계세요. 예.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양치질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어쨌든 기계적으로 이솔질이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찌꺼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치아 면마저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신 거죠. 치아의 구조를 보면은 최표면에는 가장 단단한 범낭질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 안쪽에는 그것보다는 그 조직보다는 조금 무른 상아질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상아질은 신경과 더 가까운 부분에 존재하면서 민감한 자극들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표면이 마모가 돼서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면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아니면은 양치질 할 때 이런 자극들에 의해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도 또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올바르게 양치질 교육을 해드리는 걸 늘 원장님들은 자기들의 보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치과에 정기적으로 잘 가서 저 양치질 하는 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마 정말 칫솔 가져오라고 해서 그 칫솔 까서 열심히 알려드릴 겁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찾아오는 환자분들 계신가요? 예, 양치질 좀 있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실 저희 치과에서도 TBI라고 해서 네. 칫솔질을 가르치는 그런 다 모든 치과 전문 위생사분들도 있고 또 치과 의사분이 해주셔도 되고 그런 거 있으니까 치과에 오셔서 양치질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안 가르쳐 주실 치과가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치과 찾아가셔서 네. 그런 것도 배우시면 좋겠고요. 보통 칫솔질하면 이만 닦는다 생각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잇몸이 아닐까. 나이 들어가면서 더더군다나. 그래서 그 잇몸 건강을 아마 좌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창건 원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 저 양치질 엄청 잘해요. 양치질 정말 잘하는데 이런 분들도 치과에 오시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BI라고 해서 디스클로징 에이전트라는 걸 이용해서 치태들을 그 특정 색으로 표현해서 환자분과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을 치과에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양치질 잘하는데요 라고 하셨던 환자분의 두 사진을 동의하에 가지고 왔는데 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실제로는 치아의 면들은 굉장히 잘 닦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자세하게 보면 치아와 치아의 사이면에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치아 면들은 잘 닦이는데 치아와 치아의 면은 실제로는 치실 혹은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닦아주실 수가 있고 만약 내가 치과를 갔는데 1번 케이스와 같이 보인다라고 하신다면 치실 치간 칫솔을 잘 사용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아의 사이사이면도 잘 닦여지는 걸로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원장님 저 잘 닦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쪽 자세하게 보면 어금니 쪽으로 보라색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거 제가 잘 안 보여서 동그라미를 쳐왔는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잘 닦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칫솔이 좀 엄청 큰 칫솔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끝쪽으로 칫솔이 잘 안 들어가서 뒤쪽으로는 치태가 좀 침착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개개인이 저는 양치질이 잘 되나요를 물어본다면 정말 모두가 다 같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절한 치과에서의 교육,
치과에서의 양치질 습관들을 확인시켜드려서 그 개개인에 맞는 양치질법을 다시 배울 수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이제 스케일링과 관련된 궁금증이 올라와 있는데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갈려나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이제 두 분은 웃으시지만 네. 스케일링하면 뭔가 이제 내 치아가 닳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맞습니다. 잘못된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이 대답에 대해서 yes or no로 만약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 네. 정답은 no죠. 네, 예, 정답은 노입니다. 노입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 왼쪽 사진과 우측 사진을 비교하시면 같은 분의 사진이세요. 실제로는 스케일링과 같은 잇몸에 대한 트리트먼트를 받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진을 찍은 게 우측편의 사진인데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치아가 갈려나간 거 아닌가요? 갑자기 막 비어 네, 보이고. 공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치태와 치석들이 제거됨으로써 원래의 내 치아 상태가 보여진 것 뿐이죠. 그리고 오히려 오른쪽의 사진으로 지내시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왼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치과 갈 때가 됐나 보구나.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주시면 네. 그 전에 가는 게 더 좋기는 하죠. 공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윤창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사실 음식물 쓰레기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치아가. 그거를 이제 벗겨내니까 와닿는 시리고 막 표현이네요. 힘들고 시리단 말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스케일링하고 치아 너무 시려요. 시려졌어요. 맞나요? 맞죠. Yes or no?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네. 당연히 이제 노일 것 같지만 실제로 답은 예스입니다. 오. 네. 정말요?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치아가 시려질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극단적인 사진을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와 같은 치주 치료를 통해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건데 이 역시도 같은 분의 사진입니다. 실제로는 잇몸들이 굉장히 부어 있었던 것들이 건강한 잇몸을 찾아서 나의 원래의 잇몸의 상태를 이제 갖게 된 거거든요. 네. 오른쪽이. 그런데 실제로는 부어 있었던 부분들이 감소되면서 원래 노출되지 말아야 될 민감한 그 치아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어 있었던 부분들, 안쪽에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찬물이나 이솔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이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린 느낌을 받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나 시려지니까 안 할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왼쪽 분들 같은 경우가 계속 만약에 지속이 됐다면 잇몸 염증은 더 커지고 잇몸은 더 붓게 되고 안쪽에 있는 치조골은 계속적으로 녹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돼서 치과를 가면은 이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어머님 진작에 좀 오셔서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좀 안타까움을 좀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럼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때는 방법이 없나요? 그때 돼서라도 네. 제가 말씀드릴 때는 어머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같이 열심히 더 해서 괜찮은 치아들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더 좋은 거는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진료를 받아서 잇몸을 깨끗하게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윤창근 원장님이 사진 정말 잘 가져오셨네요. 저게 사실은 같은 사람이면 알 수도 없고 네. 보통은 보면은 저렇게 있는 게 치아 사이에 까만 틈.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데 저게 있어서 오히려 이게 뭔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게 건강한 잇몸입니다. 원래 본인의 모습이죠. 근데 보통 저렇게 염증 옷이나 음식물 쓰레기 옷을 입고 있어서 지가 춥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망가지고 바람이 있는 솔솔 들어오는 그럼요. 거네요. 몸은 망가지고 있는 거죠. 치아는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딱 사진이 또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염증 옷과 음식물 쓰레기 옷을 입지 마시고 네. 자주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 당신의 이치 윤창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